딜사이트 마감 노트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시장의 양극화, 그야말로 가는 놈만 가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시장의 트렌드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향방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 속에 제한적인 등락 과정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는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0.17% 상승 2,86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 쪽 지수 잠깐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는 급등을 했었잖아요. 자, 하지만 오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60선이 무너졌고 0.02% 하락 중입니다. 그래도 1시 반 전보다는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장 마감까지 어떻게 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은 반도체와 전력 설비 그리고 유리기판 원전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투자의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가 오늘 정말 많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이슈 체크를 해보고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즈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전기 수요 증가와 함께 전력주 다시 질주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관련주 코멘트 들어봅니다. 채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관련주 전략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전력주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멘텀 타고 시원한 상승이 나왔던 전력주들 최근 이 한 달간 흐름을 본다면 살짝 주춤하기도 했는데 다시 달릴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요. 모두 다 함께 달리는 분위기로 갈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지금 모두가 가기에는 첫 번째 일단 큰 사이클이 돌아갔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안에서의 순환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여전히 오늘도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장주로 움직였던 변압기 3대장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안에서의 순환매가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쉬어갈 때 매수하고 탄력이 나오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계속 좀 같이 플로우를 타가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압기 3대장 지속적으로 봐야 하고 그 안에서 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모두 함께 가기에는 이미 한 번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력주들 전반적으로 실적 어떤 포인트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랑 그다음에 이제 결국 노후된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도 있고 데이터 센터의 확충 이러한 부분들은 기대감으로 실려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3대장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들의 수출 이제 전반적으로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는 2020년에는 111억 달러였어요. 네. 근데 지난해에는 151억 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증가돼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 확대도 이뤄지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이 다 계속해서 재료가 끊임없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한 단계 레벨업이 잘 이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
중공업도 또 노르웨이 쪽에서의 스타트넷 초고압 변압기 공급 소식이 있었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중저압 차단기 공장에 대한 구축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공장을 계속 이렇게 증설해 나간다는 이유는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기업들이 증설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네. 이게 장사가 안 되는데 증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산업에 있어서 사이클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산업의 상승기는 계속 좀 지속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이슈가 있었던 게 네. 수출에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전력의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송배전 사업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렇게 면제를 받았다는 건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어떤 당이든 상관없이 지금 SK와 그리고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실제로 국내에서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출 쪽에 그동안 중심을 뒀었는데 내수 쪽으로도 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력주 안에서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좀 이어질 수 있는 오. 종목인데 일단은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저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출 쪽으로는 지금 미국의 전력청에서 샘플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샘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통과에 대한 모멘텀도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국전력의 전력 케이블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송배전 사업 관련돼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 기아차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모빌리티 쪽으로도 또 전선을 또 납품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의 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내수와 수출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원전선 오늘 살짝 쉬어가는 흐름에서 오히려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전선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은에서 강한 쇼팅 나오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까지 떠오르면서 오늘 시장은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할 때는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이 함께 공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기대감과 우려감 중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두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기대감에 좀 초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새롭게 계속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산업에서는 더욱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빅테크 기업들이든 우리나라 기업들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AI 시대가 온다. 중요한 거는 속도다. 중요한 거는 발열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다. 전력 효율화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게 키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바로 유리기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유리라는 그 단점 때문에 뭐 네. 깨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기술 개발을 하는 곳에 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기판보다는 이점이 훨씬 많고 지금 시대가 원하는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K와 삼성 쪽에서도 이쪽을 게임 체인저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네. 최태원 회장도 미국의 앱솔리스 공장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이번에 삼성전기를 찾아서 유리기판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다는 거는 결국에는 향후에 돈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가 이렇게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하고 어떻게 진행 사항을 체크한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좀 같이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기술력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에 이제 JNTC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나홀로 좀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 뒤를 따라서 HB 테크놀로지가 또 굉장한 강한 그런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급등 종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결국 이 종목, 이 섹터, 이 테마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계속 좀 지켜볼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인텔도 쓴다고 하고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 모두 관심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관련주들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HB 테크놀로지가 그동안 가장 좋아 보였는데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와서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을 지금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SKC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삼성전기를 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실리콘 캐퍼시터라는 또 이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부품인데 이 회사가 이거를 지금 개발을 했고 지금 조만간 양산을 해서 지금 고객사 PC향으로 양산이 들어가고 1,000억의 매출을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모멘텀으로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유리기판 쪽으로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긴 하지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경쟁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고객사 다변화도 가능할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실적에 굉장히 좀 기반돼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유리기판이랑 좀 비슷해요. 발열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네.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을 크게 줄여주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품이 시장에서의 또 개별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단은 지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굉장히 유리기판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네. 2026년에 양산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시제품 양산도 하고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일단은 탑픽으로 좀 꼽아봤고요. 삼성전기가 대장격으로 초반에 이제 뭐 움직임은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모습은 있기는 했지만 네. 이 종목이 그래도 사업성이 잘 움직여야지 좀 중소형단 종목들을 좀 안심하고 지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움직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리기판 말고도 또 다른 호재들 만발한 종목입니다. AI 핵심 부품 쪽 모멘텀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시장에 큰 거 온다. 이런 헤드라인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다음 주가 발표고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도 관련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한전 산업이 이제 상한가 가고 네. 서전 기전이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거 됐나 보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도 네. 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확정 사항은 아니고 17일경에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부분들도 있다. 물론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체코 관련돼서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게 체코에서 시작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폴란드 뭐 지금 루마니아 이쪽으로도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소세지처럼 수주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기대심을 좀 확대를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그동안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분쟁 이슈가 있었고 그게 우리나라 원전 관련돼서는 발목을 좀 잡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좀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나와주고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한국 기업에 넘긴다라는 소식들도 좀 나오면서 관계가 개선되고 IP 관련돼서 분쟁이 일단락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섹터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무게감을 갖고 있었던 악재 아닌 악재가 좀 소멸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체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팀 코리아를 구성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프랑스 쪽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잘하는 게 좀 가격도 좀 저렴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필을 제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상황에서 한전 산업이 또 상한가에 오늘 들어간 모습을 보이니 네. 분위기가 당분간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종목들은 계속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수주뿐만 아니라 향후 줄줄이 수주 소식이 연이어서 들려올 수 있는 만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좀 헷갈리기도 하는 게요. 선진국들이 한동안 굉장히 탈원전 외쳤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원전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는 좀 당분간 지속이 될까요? 네, 일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력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데 네.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원전만 한 게 없구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좀 지배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역시 원전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전력에 대한 소비가 그만큼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전력을 먹는 하마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에 대한 이 기조의 흐름은 일단은 저는 확실히 지금 당분간 아니 좀 길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원전이 돈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기조를 바꾸는 것처럼 바꾸고는 좀 어려울 거고 네.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든, 트럼프 이번 TV 토론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양 후보 모두 원전에 대해서는 좀 방향성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결과 목표치에서는 둘 다 원전을 지지하는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기조에 대한 흐름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원전 카드를 다시 꺼내든 트렌드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원전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한전산업은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네. 일단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랑 그리고 엑스에너지와의 또 협력 관계가 굉장히 깊고 뉴스케일 파워에는 2차례 또 투자를 단행했던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SMR 시장이 특히 이제 원전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게 결국에는 SMR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기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MR 관련돼서 주 기기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납품 가능성도 기대를 할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도 지금 가스터빈에 대해서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 분당 쪽에서도 복합발전소에 대한 수주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수주 기대감, 국내 쪽에서의 수주 이런 두 가지의 모멘텀을 채워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 코리아를 아까 이제 체코 원전 수주하기 위해서 팀 코리아를 구성을 했는데 그 안에 두산에너빌리티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주가 되면은 이 관련돼서 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이 기업이 최고점을 찍은 것 같고 굉장히 좀 주가에 대한 부담감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가를 쭉 보면 2000년부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 갔던 이력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상방 룸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좀 아직은 지금 가격대가 나는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하신다면 좀 눌림에서는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를 좀 볼게요. 왜냐하면 어제 못 봐가지고 궁금한 게 많거든요. 질문을 좀 많이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걸 왜 팔아? 이것도 어떤 생각으로 이걸 또 지어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근데 일단은 뭐 정말로 이 기업의 이름 자체도 이걸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최근에 사실 뭐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면서 증시 자체 하락. 그러니까 사실상 2021년도 이후에는 웬만한 종목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뭐 증시라든지 경기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좀 바닥까지 많이 밀린 구간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뭐 서학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해외로 해외로 넘어가는 이런 수급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역시도 개인들이 팔면은 정말 손해 볼 것 같은데 굳이 지금도 매도 포지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이 기업의 이름 자체도 이걸 왜 팔아라고 아마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 기업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 기업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이걸 파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 이걸 왜 파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싶을 만큼 그런 이 재무적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업의 이름도 그리고 가져오신 키워드도 도대체 이걸 왜 파는지 모르겠다. 자, 종목명 보여주실까요? 와이팜. 그렇죠. 정말 딱 웹팜이죠. 그대로네요. 이걸 웹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팜이고요. 사실 진짜 이 와이팜이라는 기업은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일단 뭐 키워드 뭐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바닥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은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려야 되지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봐야 될 종목이다 좀 생각해보고 있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보면서 추가적인 아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거 진짜 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바로 띄워주시죠. 자, 일단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내용들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 우리나라 주식에서 제일 주가를 끌어올리기 좋은 모멘텀이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뭘 한다가 아닙니다. 그냥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은요 이미 시작을 하는 순간 재료 소멸이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뭐 한다? 사업 다각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크다라고 보면 좀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써니전자가 아니죠. 사니코전자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사실 뭐 5G라든지 6G, 뭐 통신,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부각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런 통신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 통신 장비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초연결 시대에 있어서 결국에 마지막은 뭐가 돼야 된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가 뭐냐고 하면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 그래서 지금 뭐 6G를 이용한 통신 인프라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6G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게도 위성 장치를 이용한 이런 통신 인프라가 만들어져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차량과 차량대 이런 통신 기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로봇과 로봇이 서로 소통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로봇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 다른 이 전체적인 이 다른 로봇이라든지 다른 뭐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적인 이런 거를 시스템을 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통신 관련 설비를 통해 가지고 주파수를 쏘아주는 뭐 그런 부분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미래 먹거리 시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AI라든지 로봇 이런 쪽으로도 봤을 때도 마지막 이제 올라가야 될 게 통신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올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6G 시대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나와주고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미 드론 택시가 너무 비싸긴 해요. 지금 저 김포공항에서 한강 쪽이었나요? 이미 지금 드론 택시 출시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가는데 50만인가 60만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드론 택시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보다 더 발전하게 되고요. 그럼 이후에는 뭐가 된다? 정말로 우리가 이 드론 택시가 상용화가 되는 그런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도 뭐다? 이 통신 기술에 대한 인프라는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팜이라는 종목 전체적으로 통신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기업 이런 수혜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시장에 대한 반사익을 누려볼 수 있고요. 또 이게 뭐 100% 확정된 건 아닌데 이 100% 자회사 펜타스톤 인베스트라는 먼트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생태계 블라인드 펀드 유치 주관자로서 150억 정도 지원에 대한 이런 모멘텀 이야기가 살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150억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서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나중에 뒤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팔면 진짜 왜 파냐고 오히려 혼나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가 기본적으로 무너지는 주가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뭐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이런 하락 모멘텀이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와이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몇 배? 411%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1분기만 이야기를 한 거지 2분기, 3분기 역시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거는 적어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00% 증가했다. 여기서 이 크게 갑자기 빠그라지는 부분은 없다. 갑자기 뭐 3분기에서 갑자기 뭐 적자 엄청나게 전환한다. 뭐 이런 거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자리에서 와이팜이 2배 정도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모멘텀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팜이라는 종목이 실적으로 봐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모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네. 특정 누군가는 공모주 청약을 함으로써 우리 여러분들처럼 뭐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몇십억에서 몇백억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몇백억을 집어넣고 보호예수 물량이 통상 언제 풀린다?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풀리는데 이걸 팔려고 봤더니 손실이라고 하면은 다시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그 고점 대비해서는 한 80~90%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미 공모가 대비해서 약 7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100억을 집어넣었으면요. 지금 75억을 손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이팜이라는 종목은 이러나 저러나 공모가까지는 어떻게든 끌어올려 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이슈는 절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샀으면 샀어야지 팔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종목이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예.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 말에 공감할 수도 있는 게 진짜 보면은 그냥 계속 내리 하락입니다. 2020년도에 상장했다가 그 상장하자마자 좀 비운의 종목이죠. 우리가 2021년도쯤에 증시를 고점 찍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상장 타이밍이 사실은 안 좋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쭉 하방으로서 밀리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팜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 밀리는 자리에서 뭐 한다? 자, 보면 알겠지만 하방 추세대를 한번 돌파해주고 나서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다진다라는 거는 이 하방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여유롭게 털어 제끼고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은 이 물량 소화가 끝나주고 이제 시장, 최근에 삼성전자도 잘 갑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HBM 테스트 관련된 이런 승인 기대감도 있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 주가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증시 역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증시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도체만 가겠다 생각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와이팜도 통신 관련 모멘텀이라 했었고 삼성전자 역시도 저궤도 위성 장치라든지 6G를 위한 이런 인프라 사업에 지속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와이팜 역시 충분히 공동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이 3,500원, 600원 이 구간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있긴 한데 그냥 여유롭게 3,600원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분할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봐도 괜찮습니다. 매수가. 그래서, 예, 네. 그래서 3,600원 이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2,800원까지는 열어두시고 이 구간에서 여유롭게 같이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도 위아래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매수한다 하더라도 고초병 정도 접근하는 게 좋지 지금 자리에서 박스권의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공모가가 지금 75% 빠진 자리인데 공모가가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라고 하면 보통에서 50%더 올라가야 돼요. 공모가 이 물량을 소화시키려고 하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한 15,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5,000원 이상에서 신고가 패턴도 나와주는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손절 가격 한 2,500원 정도. 그러니까 손절가 이런 바닥주가 좋은 게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고 가셔도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2,800원에서 3,600원 사이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 목표가를 1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조금 궁금한 게 15,000원이면 지금이 3,400원 정도니까 지금 몇 배입니까? 사실 좀 크잖아요. 네. 얼마나 좀 기다려야 할지. 사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시간에 대한 장담까지 할 수 있으면요. 저 이런 TV 방송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혼자 매매하고 있지 제가 뭐하러 이 솔직하세요. 네, 좋아요. 시간에 대한 장담은 못 하는데 중요한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 제가 뭐 정말로 길게 바라봤을 때 3배, 4배, 5배 얼마든지 상승 탄력이 있다라는 건 이게 당장 이번 달, 당장 다음 달에 간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뭐 5배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요. 뭐 80%, 100%가 돼도 절대 안 팔아요. 왜? 제가 5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나서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그때 돼서 저한테 또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가라는 거는요. 자녀분들이 다 서울대 가기를 목표한다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목표가라는 건 이 목표가일 뿐이지 수익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수익 실현도 하셔야 돼요. 그걸만 좀 참고하신다고 하면은 뭐 5배까지 가는 데는 길게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한 30%, 50% 이런 정도 수익은 단발성으로 뭐 한 달 안에도 2주 안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가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니까 바로 입담이 좀 터지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솔직한 말씀.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저는 이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근데 진짜로 이번에는 이 종목은 제가 아무것도 안 갖다 붙인 거예요. 이 표현은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기업이 진짜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 만든 거예요. 기업명을. 이게 사실 종목 기업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거 써 있잖아요. 네, 써 있어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전에 얘기했지만 뭐 대표가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라고 만드는 것처럼 진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하고 그냥 이걸 줄인 겁니다. 줄인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진짜 저는 아무 조미료도 안 첨가했고요.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직접 대표가 이렇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예요 라고 이렇게 홍보까지 해놓은 그런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띄워주시죠. 다날입니다. 네. 되게 참 오늘 네이밍이 좀 좋아요 지금. 근데 이 기업이 참 재미있어요. 저도 이제 막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막 많이 들어가 봐요.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예요. 두 글자를 해놓고 이 다날이라는 뜻이 다가오는 날은 뭐 다 좋은 날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놓은 기업은 저 처음 봤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기업의 이름이라든지 모멘텀만 보면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냥 미래 이런 목표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이름부터 기분이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기업이 그래서 정말로 다가오는 날을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해줄 기업인지 아닌지는 모멘텀을 보고 한번 우리가 이제 같이 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키워드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디지털 자산 중요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뭐 일본도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뭐 달러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다양한 AI 시대에서 해킹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이런 것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게 이 전 세계적인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이 화폐 가치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통일을 시키는 부분이 가장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요도가 이 가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게 뭐 지금 우리 최근에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우리 그 전쟁이 너무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시 상황에서 정말 이 우리가 뭐 현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카드 뭐 이런 것들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런 게 굴러갈 수 있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중요시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 정부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국내 유일로서 지급결제라는 부분에서 사업자가 부각이 되면서 다날이라는 종목이 좀 많이 상승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 이 디지털 자산 중요도가 올라오면서 NFT라든지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비트코인이 마운트곡스라든지 이런 뭐 독일 정부 매도 물량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인 하락 여파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비트코인 이제 끝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좀 그래요. 저는 비트코인 강세론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2억까지는 불가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1억 4천에서 1억 8천 사이까지는 좀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이제 뉴스에서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주당 쪽에서는 자꾸 나오라고 비키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딱 하나예요. 지금 전 트럼프 대통령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혼자뿐이다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미 지지율이 뭐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뭐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많이 치우쳐졌어요. 예전에는 뭐 박빙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50%에 근접하고 사실상의 뭐 거의 당선 확정 수준이다까지 얘기 나올 만큼 굉장히 근접해진 상황입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뭡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이런 투자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 얘기하느냐? 지속적인 채굴량이 줄어드니까 남은 채굴을 미국에서 모두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으로서 좋은 모멘텀, 이런 이슈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지 모르겠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갑자기 연준에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원래 매파적으로서 금리 인하 이번 연도에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과 이제 딱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뭐 금리 인하가 없다, 있다 이걸 바꾸진 않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우리가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막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근데 이 역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중 하나가 이제 연준을 억압하는 겁니다. 연준을 자꾸 찍어 눌러가지고 금리를 낮추게 만들어가지고 뭐한다. 이제 그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 성장,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찍어 누르는 게 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함께 연준이 갑작스럽게 뭐하기 시작해요?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꺼내기 시작하면서 뉴욕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신고가로 달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뭡니까? 금리 인하가 그럼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역시도 또 뭐 할 수밖에 없다. 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비트코인이 한 번에 다이렉트 갔던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300만 원, 500만 원 있던 종목이 3천만 원 갈 때도 뭐 1,몇백만 원까지 갔다가 죽었다가 3천만 원까지 갔고요. 또 3천만 원 있던 게 또 막 2천만 원, 1,000만 원까지 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 6천, 7천, 8천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시 눌렸다가 이거에 다시 1억을 찍고 또 조정이 주죠. 근데 이 조정 역시도 제가 보는 관점은 뭐다? 오히려 이런 이 더 크게 가기 위한 상승 파동 속에서의 조정이지 않을까. 실질적인 이 마운트곡스라든지 독일 이런 정부의 이 매도 물량, 매도 압박 같은 경우 이게 정말 심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이렉트 하방으로 가야 정상이지만 다이렉트 하방이 아니라 지금 8천만 우리나라 이제 가격으로 보면 8천만 원 선에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물량을 먹고 나서 강한 상방 시세 흐름 나와주는 걸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날 같은 경우 어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업은 다른 거 볼 게 없고 사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대행 결제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볼 게 그냥 딱 그냥 디지털 자산이나 비트코인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성장수에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또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됐을 때 최저가 매수 기회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날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고 가면 좋아요. 좋습니다. 다날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같이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최근에 2021년도 이 당시에도 주가가 급등 나왔던 게 이 당시에 페이코인 관련해 가지고 페이코인 관련해서 그런 코인 관련 모멘텀이 부각이 됐던 부분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지금 대략적으로 3,500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3,500원 정도를 어떻게든 이 주가가 지켜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2020년도, 19년도, 20년도에 이런 하락이 한번 나와주긴 했지만 이런 하락은 뭐다? 오히려 지금 바로 지켜내고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속임수 하락, 특히나 2019년도에서 20년 넘어갈 때 코로나 여파와 함께 굉장히 증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이때 흔들어주기 위한 이 개인들이 털고 가는 속임수 하락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매집도 잘 됐다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구간의 박스권,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우리가 18,000원, 10,000원 이 자리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요. 이 다날이라는 종목의 박스권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3,600원, 500원에서 6,000원 정도예요. 사실 이 구간은 뭐가 된다? 우리가 박스권의 매매대로 봤을 때 박스를 터치하는 최저 매수에서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박스 상단이 6,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차트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최근에 지속적인 뭐가 나온다?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터진 이후에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뭐 과거 비트코인 때 엄청나게 페이코인을 좀 터트리고 지금 다시 거래가 바닥에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래서 매매 가격은 지금 현재 사실 4,200원대가 단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4,200원 아래로는 얼마든지 분할매 하셔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000원까지 아까도 했지만 3,500원대를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상 한 번씩 이탈해준다고 하면 3,000원까지도 밀리는 구간이 나와줍니다. 개인이 예. 털어내기 위해서. 저는 한 3,0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매 포지션을 잘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000원대를 이탈하면은 보내주면 되겠죠? 보내주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상은 8,000원 이상, 뭐 6,000원대가 아까 제가 박스 구간이라 하긴 했지만 현재 제가 보는 비트코인 시장을 봤을 때는 정말로 비트코인이 움직여줬다. 그럼 같이 움직여준다는 가정하에 8,0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다날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다날이라는 종목 소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자산의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 수혜주다. 자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 담아야 하는 종목이 바로 다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와이팜에 이어서 다날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장명 센스 정말 좋았어요. 제가 뭐 하려던 건 아니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대표가 줄여놨기 때문에 제가 할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네이밍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가져오신 리포트를 열어보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그 숲 한번 다뤄주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한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분석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뭐 수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름을 바꾼 맞아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트위치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떠났죠. 그러면서 반사이익을 유튜브와 이 수비 같이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6월부터 이제 글로벌적인 스트리밍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로 이제 스트리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 유튜버
해외 쪽 스트리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가시화가 됐고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벤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스포츠 이벤트 역시 파리 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 이벤트가 확실히 진행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름 탄탄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목표가 대비해봤을 때도 PER이 1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목표가 17만 원 계속 영위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14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숲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져오신 리포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카카오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종목이 바로 카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분기의 영업이익이 1,224억인데 추정치를 하회한다. 일본 플랫폼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SM 그 카카오 게임즈 등 자회사 부진. 자, 그리고 성과형 광고 중심 호실적 전망. 사실 또 오늘 그 SM 관련해서는 이제 김범수 창업자가 또 이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더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업황 분석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카카오 하면 항상 네이버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네카오 요즘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챗 GPT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쪽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사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쪽이 이제 인공지능 바탕으로 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그나마 영위할 수 있는 쪽이 네카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 챗 GPT에 대한 영향력을 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에 챗 GPT가 이제 온 디바이스형 전자기기로 탑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6이 9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 챗 GPT를 탑재를 하면서 출시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 이제 LG나 삼성도 이 관련된 전기 전자 제품에 엄청나게 이제 이 동사의 플랫폼, 인공지능에 대한 플랫폼을 계속 개발해서 탑재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발전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계속 뭐 전진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사업적으로 영위를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국내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거의 탑티어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이버는 이제 클로버 X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색 광고 시스템이나 그리고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커머스라든지 그리고 금융 쪽에 탑재를 계속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결국 이제 카톡을 통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의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카나나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국내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은 이 광고에 대한 수주 모멘텀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부진하면 광고 관련된 매출이 적기 때문에 이 네카오 관련돼서도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 얼마만큼 빠른 그런 성장세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먼저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들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AI 쪽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인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좀 둔한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AI가 좀 어떤 뭐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지금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이버, 그나마 네이버가 클로바 X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챗 GPT가 뭐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똑같이 답습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카톡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카톡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대화를 하는 데 예. 있어서 뭐 줄인 거를 해준다거나 요약 정도는 예, 해주더라고요. 요약 정도 해주는 상황이라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맞닥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 성장형 뭐 이 관련된 챗 GPT가 아이폰에 탑재되듯이 이 클로바나 결국엔 이제 카카오 관련된 부분도 이 여러 가지 부분은 플랫폼에 탑재가 되면 상당히 좀 우리한테는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날이 오기를 예, 바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에 주목하고 있나요? 리포트 보시면 이 첫 번째 이제 반등의 실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은 컨센을 하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카카오 관련된 매출이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일본 내 웹툰 플랫폼에 대한 그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가 된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및 그 SM 엔터 관련된 자회사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세부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2분기에 이제 플랫폼 쪽 관련된 부분, 이제 카카오톡이 전반적인 매출을 영위를 하고 있는 뭐 광고라든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매출 부분이 뭐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톡비즈 쪽,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선물하거나 선물 기능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은 역시나 좀 뭐 플랫한 부분들이지만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광고 쪽 관련돼서는 모바일 광고나 이 기존의 광고에 대한 시장성이 차라리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광고 시장은 나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 경영 효율화를 본격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팝TV나 이 카카오 TV 등 같은 사업들을 이제 종료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본업 성장에 대한 이제 AI 서비스가 구체화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매출을 보시면 8조 4,726억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6,229억을 기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 플랫폼과 톡비즈에 대한 연간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결국 하나나 이 알파 모델과 X 모델 관련된 인공지능 모델을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수익화를 하는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리포트에는 나오고 있어서 본업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자회사 실적 확인과 더불어서 이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이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인공지능 어떤 모멘텀까지 업어서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오길 기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리포트에는 없는 추가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고 싶은데 그 사법 리스크 관련 얘기부터 좀 해주실까요? 일단 이 창업주 김범수 위원장이 SM 엔터 시세 조정 의혹 관련돼서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결과에 따른 부분에서 단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긴 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보이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본업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게임 관련된 업체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때 얘기를 해드렸듯이 이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엔터 관련된 업체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비용적인 측면을 상당히 많이 컷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도보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이 수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있는 종목들, 뭐 엔터나 게임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제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역시나 이제 선택과 집중을 본격화하는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사업들은 다 쳐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대한 매출처를 다변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로드맵을 짜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이런 이제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모델을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어서 이 선택과 집중이 얼마만큼 빠르게 대두가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본업에 대한 부분과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고루 갖춰지는 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주가를 이제 한번 여쭤볼 텐데 지금 4만 원대잖아요. 네. 그런데 목표가는 6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도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지금 이제 6만 원 목표가를 기록을 한 게 PER 기준으로 104배를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예. PER 104배를 놓고 6만 원을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뭐 6만 원까지는 뭐 단기간에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도 한 5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5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들을 얼마만큼 잘 영위하는지, 그리고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잘 영위를 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주 가운데 하나인데 이 카카오 빨리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예전만큼 어떤 좋은 그 분위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원익 IPS를 가지고 오셨군요.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에도 영업 손실, 그리고 고객사 D램 선단 공장 투자 수에 디스플레이형 장비의 하반기 출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AI 서버형 고성능 SSD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하나증권인데 58,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업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온기가 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뭐 확인이 됐던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더 실적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더 삼성전자보다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는 HBM의 수주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이크론보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도 HBM 관련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고 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HBM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D램과 낸드,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에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역시 낙수 효과를 장비 쪽이나 소재 부품 쪽으로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HBM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 3분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주가 더 도래가 됐을 때는 더욱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그리고 D램 가격에 대한 인상도 좀 고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D램은 지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도 계속 감산을 해왔기 때문에 D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 관련된 부분, 고정 가격이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D램 인상까지 관련된 부분들로 연결이 되면 실적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는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HBM 관련돼서 삼성전자 향 관련된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 순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HBM 쪽에 뒤늦었기 때문에 차라리 뭐 QLC나 CXL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낙수 효과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관련해서만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그 HBM 퀄 테스트가 이제 통과했다,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네.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돼서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가 되레 그 과정에서는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HBM을 SK하이닉스 쪽으로만 거의 수주가 대부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HBM 관련된 부분이 늘어나면 이 관련돼서 결국에 이제 독점적인 지위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돼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지만 이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적인 HBM과 그리고 낸드, D램 쪽 관련된 부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뭐 시장은 삼성이 엔비디아에 HBM을 이제 납품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익 IP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포트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 리포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2분기 관련돼서 전분기 대비 적자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데 2분기 때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고정비 부담 영업 손실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적착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매출은 7,92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17억으로 이제 완전하게 흑자 전환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겠지만 연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세부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역시 이제 D램 쪽 관련돼서 이제 고사양 전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DDR5라든지 GDDR6, 7 그리고 HBM3E 관련된 부분의 장비까지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낸드 쪽 관련돼서도 이제 중국향에서 이 전환 투자가 확대되고 연말에는 이제 그 국내 쪽 이 V9 전환 투자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낸드 290단에서 이 관련된 신규적인 OLED ALD 증착 장비 관련된 신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좀 의미를 좀 두셔야 될 부분이 8세대 IT OLED 전환 투자 관련된 부분 역시 이제 애플이 OLED 쪽에 대한 침투를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관련된 매출 수주를 받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동사가 삼성향이기 때문에 결국 디스플레이 쪽 8세대 관련된 부분은 이 애플 쪽에 대한 장비를 동사가 수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업 손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손실이 점점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 흑자 전환도 머지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에는 나와 있지 않은 투자 포인트도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작년, 재작년에 2차 전지를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가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높은 상승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2분기 내지 3분기 먼저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 지금부터 이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관련된 그 실적이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감에 따른 주가 네. 상승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원익 IPS 적정 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적정 가격 관련돼서 올해 실적만 본다라고 보면 실적 대비해봤을 때 이 58,000원 실적에 대한 부분이 PER이 10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보다는 이제 내년 실적까지 그 먼저 가져와서 평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서 가져오면 지금 PER 31배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나마 좀 58,000원이 일단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길게 봤을 때는 58,000원 보지만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뭐 한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면 1차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목표가로 두시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증권의 목표가도 58,000원인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자, 원익 IPS까지 이렇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항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게임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게임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에 이어서 이번에는 NC소프트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NC소프트라고 한다면은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의 의존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좀 독이 됐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게임주들이 실적 기반으로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크래프톤이라든지 펄어비스 이런 대장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게임주들에 대한 투심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엔 리니지라는 게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 모바일 리니지 게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3종이, 그러니까 3개의 게임이 있는데 그 3개의 게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매출이 우하향하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적이 우하향하고 뚜렷한 신작 흥행이 없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하기로는 사상 최대치가 아닌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최저를 찍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 퇴직금 급여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더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이다 보니까 이제 3분기부터는 그런 역기조 효과가 좀 같이 나타날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에 신작이 이제 2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먼저 TL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론 앤 리버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PC로는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제 출시가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국내에만 출시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로 출시를 하다 보니 그에 대한 매출을 한번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신작이 있습니다. RPG 게임으로서 호연이라는 게임이 또 8월에서 9월 정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 신작 2개가 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중국에 대한 그 수요도 상당히 좀 높은데 과거에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이 중국에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었던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 중국에 대한 출시도 연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시기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내, 그러니까 하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혹시 그리고 출시가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출 기여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니지에 대한 부분인데 리니지 IP를 이용한 또 다른 장르의 게임이 출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신작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최저를 찍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 실적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NC소프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적인 우하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21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100만 원을 넘어섰는데 현재는 20만 원 밑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자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이때만 보더라도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10년 전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 리니지 모바일 출시로 인해서 올랐었던 상승분은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최저를 찍고 좀 턴어라운드 할 때가 됐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작년까지만 해도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적이 좀 살아나는 그런 기대감들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적으로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더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게임주들, 특히 NC소프트도 그렇게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19만 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잡자면은 뭐 소폭 좀 눌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정도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잡을 수 있게 안내를 드리겠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인 대략적으로 22만 원 정도에 한번 1차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저점, 이전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17만 5천 원을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의 투자 포인트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NC소프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죠. 게임스컴 그 개막을 앞두고 게임주에 대한 관심 전반적으로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2분기 실적은 부진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3분기 기점으로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회성 비용 반영 이후에 실적 회복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7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500원에서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선까지 잡아주셨는데요. 한때 100만 원 선도 넘었던 NC소프트인데 이 과거의 영광 다시 한번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2분기 실적
안 좋았지만 이 엽기적효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출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게임주들 바닥에서 계속해서 탈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주로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NC소프트의 주가 잘 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전문가를 저희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한국형 SM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기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전 관련된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관심 종목으로 실질수혜로서 관심 종목을 좀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부터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대고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기 위해서 종목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그 원전 관련된 종목은 AI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좀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 단가를 낮추는 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은 이제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 정부는 이 탈원전에서 원전 산업 부흥 정책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2기의 신규 원전과 3기의 SMR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특히 이제 오늘 주가가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 때문에 이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체코 정상과의 양자회담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회담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 중에서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체코 현지에서 프랑스 전력공사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가 있음을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제가 종목을 좀 공략을 할 때 이슈에 의해서 수주가 되면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수주가 안 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은 체코 원전을 수주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급등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실패한다라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공략이 전부 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 좀 드리면요. 자, 우리 기술의 이제 월봉상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좀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주가가 횡보 등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5월선과 기준선 라인대 정배열 투입해서 뚫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연봉도 한번 볼까요? 연봉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20 연봉 기준으로 이제 정배열 구간을 좀 뚫어주는 모습. 자, 주봉 관점에서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그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던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종목이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형 패턴을 만들고 나서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 박스권 상단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 흐름상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실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4주 연속 조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체코 수주 모멘텀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면 일단 뭐 사실 제가 아침에 연구를 좀 준비했는데 준비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가부터 대략적으로 뭐 한 2,600원 라인 때까지 뭐 충분히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자, 손절 라인 때는 중기 관점에서 17,500원 라인 때, 자,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3,250원 라인 때 보는데요. 이런 라인 때가 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5,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주영 전문가의 종목 우리기술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잡아볼까요? 채권 원전 관련 기대감 속에 오늘 시장 안에서 원전주도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특징주 잡아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규 AJ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두 분과 함께 특징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유니트론텍 얘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시장에서 핫하다 하는 키워드는 모두 붙는 종목인데 이 종목 오늘 상승세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다 일치하는군요. 일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재규 대표님. 네. 유니트론텍 좋은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쪽이라든지 부각되고 있는 몇몇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유니트론텍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별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유통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해서 가장 큰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나이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유니트론텍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300억대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3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뭐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핫한 키워드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1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종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가격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으나 네. 매수 이후의 목표가는 8,000원대. 지난 1월 23일 날 만들었었던 고점 가격이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가가 반대로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6,4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7,100원 정도인데 목표가를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전망이 좀 더 밝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분의 의견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일치. 일치를 하는군요.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때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이제 반전을 해가지고 좀 바닥으로 좀 내려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은 뭐 고금리가 계속 장기화가 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생산 라인들을 좀 확충을 시킬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좀 큰 여파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실적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안 나온 부분들이죠.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밸류는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 그 실적을 못 따라가다 보면은 주가는 좀 밑으로 하방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반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일단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로봇 수요가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일본 야스카와 로봇 기업이 지금 수요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야스카와 기업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도 계속해서 매출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수출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특히 지금 일본 공작기계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좀 가장 대기업 중에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도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올해 3분기 때 보핏을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일본 쪽에서는 R&D 센터를 지금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뭐 AMR부터 시작을 해서 사족 보행, 그 휴머노이드까지 기술력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좀 로봇에 대한 생태계를 좀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외형 성장폭을 굉장히 좀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를 해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크게 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대장이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종가 매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밸류상으로만 놓고 봐도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나서는 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저는 전혀 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1차 목표가를 지금 매수를 잡는다 하게 되면 한 20만 원, 2천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홀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네네.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 나오면 무조건 두산 로보틱스도 궁금해하실 네네. 것 같거든요. 네네. 좀 짧게만 네네. 이제 전망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 쪽에서는 최강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판매 채널을 계속해서 지금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시장이 웹8형 시장 쪽에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넘어간다 하게 되면은 결국 휴머노이드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높겠지만 아직까지는 공장 측에서도 협동 로봇에 대한 라인이 구축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이나 북미, 미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판매 채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종목 모두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더불어서 삼성이 이 반도체 공정에 로봇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 나왔었죠. 관련된 성장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이오테크닉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 반도체 섹터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소부장단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시장 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들어볼게요. 이번엔 엇갈렸군요. 이번엔 엇갈렸네요. X5 맞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의견부터 오늘 들어볼게요. 저부터인가요? 네. 일단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삼성전자 중요한 부분들은 HBM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엔비디아 측에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장비가 납품이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크게 받는다 하게 되면 좀 이오테크닉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그에 있어서 지금 주가도 기간 조정 굉장히 좀 잘 나왔다고 봅니다. 그에 있어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오히려 좀 하락 기조 추세를 지금 강한 대금을 실으면서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일단은 지금 반전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는 충분하게 우리가 저감에서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좀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레이저 기술 쪽에서의 좀 다방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 이제 HBM 쪽이 계속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할수록 점점 미세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세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 필요한 수요가 레이저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특히 지금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드릴링이 지금 적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매출의 반등 역시도 회복이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 흐름으로 오히려 상반기 때는 기대감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는 본격적인 실적이 탄력이 붙으면서 좀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저 네네. 장비 수요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고요.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은 것 같은데 이재규 대표님께서는 왜 X 주셨어요? 네, 저도 일단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HBM용 웨이퍼 탈착 공정을 레이저 쪽으로 이제 바꾼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레이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일단 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400% 정도가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금 제 화면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네.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 기업이 지금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살짝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이제 레이저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받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이제 분석한 것처럼 주가가 쉽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분석, 앞으로 이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고점까지 400%가 올라온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X의 의견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오늘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시장에서 네.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월덱스 같은 기업들도 반등이 좀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소재단 기업 중에서 거의 꼴찌로 움직였었던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추후에는 레거시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라든지 전공정 쪽에 대한 자금 유입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종가매수 안 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덜 오른 종목 중에 좀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한 10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가 400% 정도 올라왔으니까 예. 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원익 QNC 같은 소재 기업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소재 기업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HBM도 여전히 좋지만 네. 조금씩은 이제 소재단, 전공정이나 소재단으로 자금이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오테크닉스 전망 좋은데 조금 더 비싼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테오닉 궁금합니다. 자,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맞습니다. 자, 두 분 다 매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오스테오닉의 매수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은 단기간의 상승이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일단 지금 바이오 쪽에 전반적인 투심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에 지금 투심이 조금씩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바이오 쪽에 전반적인 섹터의 투심이 회복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의료기기 쪽이나 뭐 그리고 이제 일부 미용, 피부 미용 쪽의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동반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주가가 지금 탄력성 있게는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중장기평 돌파를 해준 상황에서 이제 막 올라와줬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한번은 투자 매수 의견을 드려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오 쪽에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스테오닉 한번 볼만하다. 자, 이재규 대표님도 좀 짧게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길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임플란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왜 매력적이냐면 예. 올해 이제 상반기 때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9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예.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때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적인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저는 오스테오닉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래 대금이 좀 작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출단 종목별 이슈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보다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종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6,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 신성 ST입니다. 최근 이 테슬라의 주가 급등이 전기차 쪽 때문이 아니라 ESS 쪽 때문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ESS 관련주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이번에도 일치하는군요. 이번에는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신성 ST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ESS 쪽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ESS 쪽에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도 불구하고 신성 ST의 주가는 최근에 좀 탄력적으로 많이 못 움직여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SS 쪽에 좀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성을 나타낸다고 하게 되면은 신성 ST 같은 경우는 ESS에 대한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주가가 탄력성 있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체 자동화 설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높은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에 있어서 오히려 ESS 쪽에 지금 시장의 침투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외형 성장에 대한 탄력성이 주가에 좀 가속화가 붙을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없어요. 다만 지금은 바닥은 좀 잡혔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셋업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재규 대표님 의견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신성 ST, ESS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예. 오늘 이제 종가 부분에서 음봉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래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1분기 때도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강하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분할돼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는 48,000원. 48,000원 좀 높게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6,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6,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그리고 CPI, PPI 발표 우리가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외국인 수급 향방에 따라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수급 향방도 중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들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 상위 탑3 종목 삼성전자, 삼성 SDI, 삼천당 제약입니다. 자, 먼저 오늘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의 약진 상당히 두드러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장 초반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연중 최고점 기록을 했죠. 2,868선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장중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지수는 결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0.3% 강세고요. 2,86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코스피 대비 좀 부진했던 코스닥 시장인데요. 오늘 860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 864선까지 터치를 하기는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0.1% 소폭의 강세고요. 860선 회복해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비디아, UBS 예티피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여기에 TSMC 역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가 잘 가지 않던 인텔까지도 오르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오늘 SK 하이닉스 5장 들어서 크게 치고 나갔습니다. 2%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24만 원 선 바짝 다가서면서 23만 닉스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LG 엔솔 1.2%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프랑스 쪽에서 이 좌파가 승리를 하면서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조금 소멸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하지만 이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향후 실적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현대차가 부진했습니다. 3%대 주가 밀림이 나왔는데요. 오늘 미국 쪽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려서 조작한 혐의로 피소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현대차, 기아차, 부품주 단까지 오늘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도 3%대 하락, 기아차 역시 약세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조정이 나왔었던 밸류업 수혜주도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이 1.9%대 하락률 기록을 했고요. 85,2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 누적됐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과 신한지주까지도 하락을 했는데 다음 장에서 확인을 해보시죠. 삼성물산이 0.2%대 약세, 신한지주는 0.9%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던 삼성 SDI는 0.2%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LG화학 0.5%대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와줬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은 조금 주가 밀림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대 하락, 에코프로가 3%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주 내에서도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일단 알테오제는 3%대 밀리면서 26만 2,5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HLB와 삼천단 제약은 상승을 했습니다. 각각 3%대, 7%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소부장단에서는 리노공업이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무려 6%대 슈팅 나와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94,600원 선 종가 형성을 했고 글래시스 미용 의료기기단에서는 3%대 하락률 나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게임스컴 개막을 앞두고 일부 게임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펄어비스가 오늘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6%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리가켄바이오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리콘2 역시 1.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자, 이재규 대표님, 내일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2차 전지가 반등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코스닥의 강세 약세 여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상 미증시가 고점을 많이 찍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매크로 자체가 우상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좀 더 우상향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리고 CPI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 경직의 힘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한 번 정도는 가져봐도 될 만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선순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최진욱 본부장님의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일부 시장이 좀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지금 ADR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한 80% 정도, 코스닥이 한 73%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코스피가 이제 막 과열 매도 구간에서 좀 빠져나온 구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잃어가면서 상승 기조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유지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과열 매도권에 지금 남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지금 과열권 구간을 빠져나와야 되는 코스닥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 말씀해드리고 일단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요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CPI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나와준다 하게 되면 시장은 조금 더 영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 주요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끌고 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자라는 부분 두 분 모두 공감대를 형성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코스닥 안에서 기회를 찾아볼 때 우리가 최근에 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갔잖아요. 가던 종목을 위주로 그 안에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못 올랐던 종목에서 찾아봐야 되나요? 이재규 대표님 답변 주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가던 종목이 계속해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는 상반기 때 갔었던 종목들은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7월 달 들어오면서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데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브리핑 하실 때도 게임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성장주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순서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는 뭐 게임,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면서 시장은 우상향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이제는 성장주 바라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드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